예, 경쾌한 리듬으로 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4부 두 부에 걸쳐서 이번 주 승부로 꾸며지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윤영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오늘은 좋아요. 중복 아닙니까? 아까부터 중복, 아니, 중복이라서 뭐 어떡하려고요. 아니, 삼계탕 먹고 싶어요. 아, 네. 삼계탕 나가시다가 네. 이 본인의 돈으로 이렇게 사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온도 높지만 너무 힘드네요. 근데 있잖아요. 네. 내일 또 비가 엄청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내일 또 주말에 비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비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땐 빗길의 안전운전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네. 여러분들도 참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 준비만큼 안전을 위한 충분한 대책은 없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꼭 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다니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하차도? 네. 그 지하차도가요. 이게 지금 배수 펌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배수 펌프가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하차도가 이 바닥에 이 배전반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이 지하차도 바깥이라든지 천장에 이거를 하면 배수 펌프가 물에 잠겨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비용 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에 수백만 원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하차도 네. 한 개 지금이라도 뭐 전국 지하차도 다 해도 뭐 그 몇백억 정도 정부 국가 예산에서 몇백억이라는 게 뭐 그렇게 네. 큰 돈은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그거를 좀 하루빨리 네.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전공 분야가 토목공학 쪽이신. 제가 이거를 그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예. 그분이 또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가지고 네. 진짜 그분은 막 다치시면서까지 이 수해 현장을 다니시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네. 피디님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요.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종찬 소장님 승자. 네. 저는 뭐 정치권에서는 뭐 도저히 성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스포츠와 경제입니다. 김민재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닮은 2차 전지를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는 이씨고 김민재 선수는 김씨인데. 예, 근데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드디어 바이에른 미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에른 미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A죠. 세리에 리그에서 나폴리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가 사실 김민재죠. 수비를 잘해야. 네. 그러니까 나폴리라는 뭐 수비하다가 또 들어가서 골도 넣고 골까지 그러잖아요.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한 김민재 선수였는데 나폴리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이 이전에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가 있을 때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었고. 마라도나가 거기서 뛰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바로 김민재거든요. 그래서 나폴리를 방문한 사람들은 정말 한국 사람 그러면 민재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정도의 선수인데 나폴리 이 시민들도 너무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넨 감독이 입이 기에 걸린 게 아니라 입이 정수리에 걸렸어요. 너무 반기면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김민재 선수 대단하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에른 미넨이 이른바 우리가 레바민이라고 해서 아십니까? 레바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미넨, 레바민이라고 해서 이 세 개 팀을 유럽의 명문 클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영국 리그는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까지 다 이제 이 우승 트로피를 한 해에 들어올렸던 그런 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넨에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된 첫 한국 선수, 한국 축구 선수입니다. 미넨도 참 이 세 개 팀의 처음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입성을 하는 건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 뭐 어떻게 되나? 200억입니다. 아니 연봉이 그 200억. 이정료는 훨씬 많고요. 손흥민 선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번 주 성자를 2차 전지로 했거든요. 요즘에 이 주식 시장을 완전 지배하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2차 이차 전지. 전지. 2차 전지의 에코프로입니다. 아. 에코냐 프로냐? 아니 우리 배 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경제 방송에 출연하시더니 그냥 아주 그냥 경제 예, 그러니까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고 아니면 BM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에코 프로 BM도 얼마 전까지 코스닥의 시가총액 짱을 먹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에코 프로입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한 주가 황제주입니다. 근데 그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너무 이 과열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일종의 뭐 우상주, 밈이 돼버렸다. 일종의 열풍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뭐 배터리 아저씨를 비롯해서 맞아, 많은 배터리 아저씨. 전문가들이 배터리면 삼촌도 나오고 요즘 이모도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해왔는데 이게 상장될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에코프로가 상장할 때 모르죠. 4만 5천 원.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요.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코프로를 만주만 가지고 있어서도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네요. 100억을 버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연봉이 200억. 에코프로 같은 선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만주만 가지고 있었으면 100억. 근데 네, 연결은 잘 안 돼. 여기에서의 투자는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셔야죠. 절대로 개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 지금 우리 배 소장님 참고해 말씀은 보입니다. 이제 이 배 소장님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신율 드립니다. 정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독일 분데스리가 잘 아시잖아요. 분데스라는 게 연방이거든요. 예. 분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데스 리퍼블릭 도이칠란드 그러면 분데스 독일 연방공화국이 되는 분데스 연방 리가는 리그거든요. 네. 그래서 분데스 리가 하면 이제 연방 리그라는 뜻입니다. 이상은 알기 쉬운 독일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실제 독일에서 사셨으니까 예. 몇 년 사셨습니까? 10년이요. 그러니까 미넨이 독일 내에서도 어떤 존재의 팀입니까? 뮤넨 뭐 잘하죠.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에는 네. 이게 또 너무 옛날 얘기인데 차범근 선수.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딱 두 개 물어봐요. 차범 플러스 한국전쟁 6.25. 예? 딱 두 개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예. 예? 그런데 뮌헨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뮌헨이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고 또 뮌헨이 거기가 좀 부유한데요. 좀 바이에른 주가 네네.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에른이 정치적 특징은 뭐냐면 바이에른만의 정당이 있어요. CSU라고. 바이에른만의 정당이 있고 그거는 항상 CDU라고 기독교 민주 연합하고 항상 연합을 해서 이 연방 차원에서 이제 저걸 하는데 예. 어쨌든 부자예요. 바이엘 아스피린 옛날에 아스피린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것도 바이에른주 있고 그다음에 BMW 있죠. BMW라고 예. 독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바이에르시아 모터 베아크슈타트. 바이에른 모터 자동차 베아크슈타트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이에른 자동차 공장 뭐 BMW 심한 뜻이는 게 아니에요. 바이에른의 바이에른의 자동차 공장 이 뜻이거든요. 그나저나 독일어를 할 줄 아시네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분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우리 근데, 이은영 소장님. 저도 승자를 이강인 선수로 꼽으려고 했었어요. 이강인 선수도 절로 갔죠. 저기 파리 생제르맹 갔는데, 예,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메시가 이제 빈자리를 메우는 어떤 루키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지금 아직 굉장히 앳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인기가 많아갖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지금 요새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강인 선수를 꼽을까 하다가 아니 근데 이강인 선수는 네. 한 가지 또 난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선홍무에서 아시안게임 항선홍무에서 지금 이상민 선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강인 선수도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겠다. 왜냐면 마요르카에서는 이게 아시안게임 참가가 가능했는데 와일드카드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생제르맹을 간 건 너무 잘 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아시안게임에 여차해서
참가를 못하면 상당히 지금 전력의 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승자를 김동연 지사를 꼽았어요. 이게 지금 언제 수해가 나서 각 지금 시도지사들의 어떤 활동, 재대책 활동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마침 그 한국갤럽이 6월 29일 날 6월 달,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 조사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평가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조사했고 24,02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5%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광역단체장 평가가 우수한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예요. 62%를 받았는데 긍정 평가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61%로 이게 원래 이제 항상 시도지사 평가하면 전남 경북 이렇게 그 지역색이 강한 쪽에서 로열티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충성도 강하다 보니까 1, 2위를 항상 이쪽에서 가져가는데 3위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에요. 59%. 김동연 지사가 4위 57%. 근데 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다른 지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최근에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해서 김동연 지사의 어떤 재발견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돼서 김동연 지사를 좀 꼽아봤습니다.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김동연 지사가 뭐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고 지금 지난해 지방선거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대선보다도 적은 차이의 득표율이에요. 맞아요. 김은혜 후보와 네. 맞붙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희망적이고 길이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또 행정은 또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본인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국제화된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을 포스트 이재명으로 김동연 지사 상당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 이재명으로 치면은 그 지난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긍정 평가는 또 63%로 그 당시는 이재명 그 도지사가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계속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호남이나 이 영남 쪽에서 1위가 갔었는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는 또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1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양평 땅 논란 때도 이 문제, 그러니까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 공공 문서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딱딱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당시 그 좀 약간 이제 혼란스러울 때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제기를 한 그런 면에서부터 좀 상당히 이 사람 일을 잘하겠는데 이렇게 부각이 된 거죠. 관료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네. 꼼꼼하죠. 아주 꼼꼼하시고 이게 그 타당성 그 조사 2차 조사 때 그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 최종 종착지가 달라진 거를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딱 짚어가지고 그때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공문서에서 이렇게 잘못 서로 달랐다는 내용을 몰랐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서 이제 좀 지난 1년간은 너무 이제 좀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서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좀 광역 단체 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꼽았습니다. 그 이윤영 소장님마저도 이강인 선수를 승자로 꼽았으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명을 조금 바꿔야 되죠. 예, 스포츠 승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번주 스포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율 감독이 되는 거죠. 예, 뭐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네. 4부에서 계속하죠. 네. 자, 패자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 배 소장님 패자. 네, 저는 그냥 수해 대응입니다. 수해. 수해 대응. 그렇죠. 정말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정말 믿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 서로 뭐 책임 전가하고 불상사 나와요. 내 탓이라고 하도 뭐 할 텐데 남 탓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과연 세계 7위, 8위, 6위 경제권의 뭐 선진국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경찰 비판한다고 또 내부망에서는 뭐 왜 경찰을 비판하느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온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다 같이 책임 있다. 뭐 광역도도 그렇고 또 경찰도 그렇고 뭐 행복청이면 행복청. 저는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발표된 이 지지율에도 네. 부정평가 이후에 수혜가 올라왔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혜 대응도 네.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정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적어도 이제
이번 달 말이든 이번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다니까 이런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첫 번째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폐자를 선택한 것이 너무 시스템화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급물살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 해병 대원이 이제 뭐 추사가 돼서 최상병이죠. 왜 구명조끼를 안 입고 갑니까? 그렇죠. 지금 맞아요. 이제 네. 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 부대의 해병대에 뭐 해병대 포병 부대긴 합니다. 구명조끼 있대요. 구명조끼 있대요. 있겠죠. 해병. 그러면 왜 구명조끼를 안 하고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명조끼 없을 정도로 수영 잘해도 그러면 해상 구조 대원들이 구명조끼 안 하고 사람 구하러 갑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활 좀 지휘 체계를 일관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좀 체계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충북도지사도 다 주변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를 뭐 맞아요. 1시간 뒤에 보고받았다. 이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뭔가 지금 자꾸 이런 사안이 나오는데 뭐 4대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저는 제발 일할 때 하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교사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도 뭐 학생인권 조례 나오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그게 혹시 문제가 있으면 따로 논의하자고요. 근데 지금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서 그걸 끄집어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발 누가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걸 봤을 때 아 정말 프로구나. 아까 제가 승자로 에코 프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프로답다. 좀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소장님. 예, 저도 패자를 이제 수해 대응과 관련한 김영환 도지사를 꼽았는데요. 예. 아까 그 전국 그 광역단체장 평가에 이 김영환 지사가 역시 그 수해 대책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하위 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뒤에서 두 번째 평가가 나왔거든요. 46%로 긍정 평가가. 그래서 이 지금 특히 아까 이제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침수가 시작되고 나서 현장에 4시간 30분 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체계에서도 굉장히 그 늦게 보고를 받은 부분과 그다음에 또 발언에 대한 논란이 너무 구설이 커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 수해 난과 관련해서 뭐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수는 없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김영환 도지사가 또 해가지고 아주 그 공분을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패자로 김영환 도지사를 꼽았는데 사실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아까 평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3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골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도지사들이 광역단체장들이 재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최전선에 서 있지만 광역단체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또 상당히 그 대통령 이상으로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그 의전을 엄청 받으면서 이 현실과 좀 굉장히 동떨어지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것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계 안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픈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도 왜 안 바뀌냐는 거죠. 2020년 7월달 3년 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그대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번에 15일 날 새벽에 충북 오송에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지어는 방송을 하는 저도 15일 이전에 다른 방송 가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발 지하차도는 조심하시라. 지하차도에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우회하시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반인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15일 이전인 뭐 11일, 12일 할 정도면 관계기관에서는 아예 그냥 거기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누가 사람이라도 좀 나가서 이 관찰을 하고 좀 교대로라도 그런 생각들을 과연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도상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전문가의 이야기인데 저도 이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평상시에 다 상상훈련으로 거친다는 겁니다. 도상훈련이라는 것은 도로상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가보고 물이 차는지 아까 그 신율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역시 그 이 배수 뱀퍼가 안에 밑에 있으면 작동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물이 찼을 때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아니면 만에 하나 그게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긴급하게 대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맨날 우리 매뉴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매뉴얼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저는 좀 다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어떤 수혜가 났을 때 아예 문자든 뭐든 그냥 바로 투입 지시가 내려지도록. 그게 이제 AI를 접목시키면 네. 자동 발송되고 자동 차단되고 그렇죠. 이 AI적인 인공지능이 접목이 이제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IT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는 대한민국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 이 재난 문자 발송하는 것도 가끔씩 오발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근데 재난 문자 오발령은 저는 그건 오히려 과잉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그거 수 가지고 있죠. 탓할 수는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데.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하자 이런 거죠. 그 AI가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예요. 네. 미국,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인데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전 지금 이 소장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이게 들거든요.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이 또 완전히 격차가 커요. 음. 지방행정에 대한 그런 게 더 훨씬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과 뭐 제도 개선이. 그래서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국장 1명하고 과장급 2명을 17개 광역시도에 지금 다 내려보냈어요. 현지에서 중앙하고 바로 연계해서 광역도의 재난대책본부에 지금 중앙에서 다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잃고 좀 외양간 꽂히는 거라서 늦긴 했지만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랑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파격적으로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에 조치를 취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번 기회에 누구 잘못이고 탓을 뭐 규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밑바닥부터 뿌리채 확고하게 그냥 완전히 다 이 정말 다 새롭게 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거 근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자 승부처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 승부처. 네, 저는 이 이슈가 이제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하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이 법정 진술 내용 나온 것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300만 불인가요? 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거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러니까 보고했다. 그게 지금 제3자 뇌물 이야기가 이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진술 내용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게 상당히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승부처가 될 건데 왜 중요하냐면 이건 아직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기소가 되면 또 국회로 이재명 대표 앞으로 체포영장이 제출될 수 있거든요. 이걸 또 지금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또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탄이 필요 없다. 본인이 나가서 실체 심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이 앞으로의 이제 이 전국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예. 들어오시기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자필 진술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고했던 내용은 가볍게 그 의미를 실제 이제 보고하려는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이 아니었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진술서가 바로 나와가지고 지금 말이 좀 충돌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교사 문제 지금 최근에 그 서초구에 있는 한 학교의 교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승부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쟁점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학생과 부모의 갑질에 대한 교사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조화가 가서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분석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다 공감해서 거기에 그럼요. 조화를 보낸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그 원인 분석을 뭐 그 오영은 그 박사님한테 또 귀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학생과 부모에게 이제 또 귀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뭐 부모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삼성 국회의원이다, 이거 막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논란이 막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건 이제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지금 판명이 됐고, 예, 그래서 이 학부모의 갑질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교사의 이 교권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냐, 이 문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기사 중에 하나가요. 그 돌아가신 그 선생님이 일기장에 있는 일기장에 대한 그 내용하고 또 병원 치료받은 거를 기사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정보인데 이게 같이 보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이게 학령기를 이제 떠나면, 아이가 학령기를 떠나면 학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머리에서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서초구의 서울입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자꾸만 이렇게 뭐 소문식으로 또는 어떤 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이렇게 이제 뭐 파헤치고 네. 또는 논란을 빚을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걸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보긴 참 쉽지는 않은데, 대체로 이제 정신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그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겠고, 또 교권은 또 교권대로 또 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 외에도 다른 곳에서 아이가 학생이 교사를 또 폭행을 한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거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인 예,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것이었고, 예. 그런 게 실제로 적지 않은 건수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이 교사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총연합회 이 교사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거의 60%대 정도였었던 이전 조사에서 이직 희망자 아닙니다. 교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었는데 거의 한 20%대로 폭락을 했어요. 그건 이미 뭐 많이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뭐 추락을 한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사에 대한 뭐 근무 환경, 또 너무 지나친 잡무에 시달리는 것, 또 학생의 또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태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학생 학부모도 교사에 대해서 뭐 만족도 있지만 불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를 할 내용이지, 그래서 어떤 것이 학생들의 인권도 높이면서 또 교사의 인권도 높이는 건데 자칫 이걸 정치적으로 다루면 그럼 뭐 가령 학생들의 인권 조례 때문이었다. 그건 뭐 그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얘기는 아직 좀 중점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니, 이 왜냐하면 이거는 예. 중요한 것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좀 현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면 그 학생들 사이에 연필을 긁는 사건이 하나 생겨 있었대요. 근데 그 당한 아이의 엄마가 이 선생님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두 개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에게 이제 개인폰이 노출되었을 때와 이제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그 폰을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 학부모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증언이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제 학부모의 어떤 갑질 형태로 지금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사를 보호하는 그 법안들이 사실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발의가 돼 있는데 8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다루지를 않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집약된 이 선생님의 그 사고가 많은 선생님들의 지금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조화가 지금 학교를 완전히 그냥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도 지금 학교 현장에 계시지만 이 초등학교에서의 상황하고 또 대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완전히 다 달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과의 접촉 빈도수, 네. 학부모와의 접촉 빈도수가 대학은 학부모랑 거의 접촉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가짜 뉴스 문제. 네. 일단 그거가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로에서 비롯된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 정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학생한테 맞아가지고 그렇죠. 소리도 못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서적 학대라는 네. 얘기를 들을까봐 맞을 때. 예? 이러한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육 현장의 현실인데 뭐 학생 인권 조례든 뭐든 전 그건 상관없고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같이 고민이 돼야지 이게 인권 접근이지. 그러니까요. 하나만 얘기를 하고 이쪽은 솔직히 교권 추락? 전 추락 없다고 봐요. 왜? 추락할 것도 없으니까. 그 정도 교권이 판단이라는 있어. 거죠. 그렇죠. 교권이 있어야 추락할 그래서 거 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그냥 단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게 이 사건에서는 아까 뭐 학생이 그 학부모의 자녀죠. 아이가 뭐 이제 연필로 그어져서 그 부분을 교사에게 이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정말 심적인 부담을 교사에게 크게 줬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한 건으로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됐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 교권 강화법에 의해서 차라리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이 거의 신규 임용이 된 교사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50대 거의 한 50대 중반에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들 민원 전담 교사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맡으려고 하죠. 그런 이야기 선생님들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것을 이제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것만 한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고 또 연민의 마음을 조화를 보내고 한 그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절차가 거치 필요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휴men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드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